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영상을 빨리빨리 업로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목이 너무 잘 쉬는 스타일이라 저녁 때만 되면 목소리가 가끔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물론 수업 때 너무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약간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 관리 잘해서 얼른 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단원 사단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 물 먹으면서 영상을 찍어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지금 대단원 4단원 들어왔고요. 대단원 4단원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이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중단원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화 운동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각국이 나라의 문을 연다, 개항을 한다, 그리고 근대화 운동을 추진해가는 과정, 그리고 국민국가 수립 운동이라고 해서 의회를 설립하려고 하고 헌법의 아주 시작 단계, 지금과 많이 다르지만 그런 모습들, 법이 제정되는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단원 두 번째로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이라는 단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 운놈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데 간단하게 요 중단원 2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 주제들을 살펴보고 틀을 잡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부터 쭉 주제가 나와 있는데, 핵심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자, 간단하게 각 주제별로 조금 이제 그냥 느낌만 받으시라고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조금 이제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주제에서는, 자, 아까 말했지만 초점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동아시아에 깡패, 이 썸네일을 보고 좀 자극적으로 너무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깡패가 되어가는 과정. 근데 저는 그래요. 자, 이 당시 동아시아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그리고 침략적인 모습을 보였던 당시 일본의 군인들, 정부, 천황까지는 분명히 욕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분명히 지금도 정부 차원에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깡패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불쾌하시면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이 당시 이 단원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동아시아에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 힘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이런 일본에게 깡패에 저항하는,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 그 침략을 당했던 국가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의 이 저항하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3.1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이것도 일본이 초점인데, 일본이 동아시아의 깡패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제 깡패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1일 2강이네요. 자, 국제 깡패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당연히 이런 국제 깡패 일본에 맞서서 국제적인 연대, 힘을 합치고 맞서 싸우는 모습. 여기 동아시아의 한정에서는 대표적으로 같은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 한국과 그리고 중국이 이제 연합하는 모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도 저항. 요런 모습이 이제 진행되는 게 중단원, 2단원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즉 동아시아적으로 봤을 때 제국주의 침략, 바로 일본을 뜻하는 거겠죠. 민족운동, 우리 한국과 중국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큰 틀을 잡아두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볼 텐데, 요 단원 오늘은 뭐 그렇게 길진 않은데 우리나라의 아주 슬픈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국사도 이제 하니까 조금 얘기를 좀 더 하긴 할 텐데, 자, 아주 중요한 두 연도가 등장합니다. 선생님 진짜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연도를 외우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걸 잡아두면 앞뒤의 흐름, 그걸 이해하는데 분명히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1894년과 딱 10년 후 1904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국민국가 수립운동 얘기하면서 거의 1900년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894년 얘기로 돌아가요. 우리나라 갑오개혁했던 그 시대거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은 주제에 맞춰서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맞춰서 조금 시대를 건너뛰거나 다시 돌아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무조건 시간이 전에서 후로 앞으로 진행한다, 미래로 향해 간다 라고만 이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두 해에 큰 전쟁이 두 차례 이제 있었는데, 자, 미리 이제 좀 얘기를 해주자면 바로 청일 전쟁이고요. 그 다음은 러일 전쟁입니다. 다 일본이 지금 해당돼 있죠. 청일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 한반도, 특히 한반도 그리고 이 동아시아 전체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그 흐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각각 거두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예전에 우리가 옛날부터 동아시아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명청의 사대관계, 우리나라가 통신사를 보내서 에도막부에 많은 걸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다.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다시 편성된다라는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1894년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1894년을 동아시아 근대의 운명의 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의 이제 주도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뭐 엄청 복잡한 내용이 이제 그림이 자료가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국사 수업을 할 때 사용했던 자료거든요. 바로 이 1894년에 우리 한국사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이제 얘기부터 해가지고 갑오개혁 그리고 동아시아적으로 봤을 때 청일전쟁이 있던 해, 이게 다 복합적으로 같은 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동아시아 시간에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동학농민운동 얘기는 매우 간단하게, 갑오개혁 얘기도 매우 간단하게 하겠지만 동아시아 초점에서 선생님이 표시하는 거 위주로 좀 주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에서, 우리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지금 여기 노란색 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전에 이제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의 신원을 명예로 회복해달라라는 집회가 뭐 공주, 서울, 삼례 뭐 이런 데서, 그리고 보은에서 이제 집회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고부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요때 기억나십니까? 사발통문 같은 거 있었고 전봉준 등장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황토현 전투, 황룡중 전투에서 정부군을 이기면서 농민군인데 무시하면 안 되겠네? 라고 조선 정부에서 판단해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죠. 이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농민군과 협상을 하기 위해 전주로 내려가죠. 거기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때 청나라 군대가 그래, 우리의 속국 조선인데 도와줘야지, 더 간섭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군대를 파견하는데, 갑신정변 끝나고 체결한 텐진 조약이라는 조약 때문에 서로 이제 일본과 연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일본에 연락을 하고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흐름. 오케이? 자, 요런 흐름이 있었고, 이 와중에 우리는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이제 해산이 하죠. 전주화약 이제 끝나고 각자의 개혁을 약속하고 해산을 했어.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한테 이제 동학농민운동 끝났다, 다시 돌아가달라 했는데, 청나라 군대는 가려고 했는데 일본이 안 간다. 이 나쁜, 참 벌써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 해놓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리죠. 그래놓고 궁국 기무처라는 걸 설치해서 지금 김홍집이 등장하죠. 그때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가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청나라와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인 거죠. 청나라는 우리의 속국 조선을 니네가 왜 건드려, 경복궁을 왜 점령해 라는 이 입장이었고, 일본은 니네 따위 이제는 무섭지 않다 라고 해서 도발을 하는 거죠. 이 대립이 심화돼서 드디어 이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지 못했어요. 바로 일본의 승리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청일전쟁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그 수능 같은 이제 수능 문제에서나 내신에서도 좀 어렵게 나오면 청일 전쟁 때 있었던 전투의 이름이 이제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 풍도해전, 황해해전.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나라 땅에서 주로 전쟁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결국 승리를 거두고, 자, 우리 근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끝나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건의 이제 결과 수습을 하게 되는 거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을 누구랑 누가?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요구합니다. 니네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졌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라. 배상금 물어주고요. 니네 땅도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요쪽, 자, 랴오둥반도, 한자로 요동반도죠. 그리고 밑에 있는 타이완, 대만, 타이완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일본이 정말 아시아,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가, 일본 너무 강력해지는데? 너무 이제 동아시아를 거의 이제 주도하게 되고, 나중 돼서는 우리 러시아와도 트러블이 생길 게 뻔히 이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이런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게다가 우리 그 조선에서 러시아랑 조금 이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랑 좀 친해지려고 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권을 빼앗아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이런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본인 친구들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한테 말합니다. 야, 청나라 불쌍하지도 않냐? 청나라 영토까지 가져가? 그만해 하면서 영토 일부 돌려줘 라고 시모노세키 조약에, 청나라와 일본의 조약에 간섭을 하게 돼요. 이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에요. 삼국 간섭. 이때 일본은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굴복하는 액션을 취하고 속으로 생각하죠. 저 러시아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삼국 간섭이 이제 진행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어머, 이 명성황후 이제 민비가 이제 생각한 거겠지만, 일본만 엄청 강력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일본만 무서워하면 될 줄 알았는데, 러시아 말 한마디에, 물론 프랑스 독일과 함께한 거지만 말 한마디에 일본이 순순히 랴오둥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주는구나, 러시아가 진짜 센 나라였구나 하면서 러시아랑 친한 정책, 친러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일본이, 저 민비, 우리가 이제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민비가 문제구나, 민비가 친러 정책을 주도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민비를 밤에 일본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민비를 이제 시해하는 사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1895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을미년, 동학농민운동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 전 화면으로 가서 캡처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한국사 내용 흐름 잡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가보개혁, 을미개혁까지도 있고요. 동학농민운동의 그 뒷모습, 이제 우금치 전투로 패배하는 그 내용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어찌됐던 일본은 방금 삼국 간섭에 의해서 조금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어도,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그리고 중국, 우리 조선보다 훨씬 강력한 지금 입장에서 한반도를 향한 침략의 모습을 더더욱 강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1894년이 운명의 해라고 제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청일전쟁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 국민국가 수립운동할 때 요 의화단 운동부터 해서 또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의화단 운동이라고 중국 내에서, 자,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자, 의화단 운동 때 외쳤던 구호가 뭐였죠? 자, 청나라를 떠받들고 서양인들, 특히 기독교 정신을 이제 반대한다, 무너뜨리자 라고 했던 이제 중국의 이제 근대화 운동 중에 하나, 근대화 운동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이제 서양 열강의 침략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렇게 추진됐는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8개국 연합국이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합국이 이제 베이징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얘기했죠. 요때 요 8개국 연합국에
일본이 숟가락을 얹는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십시오.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서양 열강처럼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명 개화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양 국가들처럼 아시아 이제 우리 청일전쟁도 이겼고 아주 수준 떨어지고 우리도 중국 쪽으로, 한반도는 거의 넘어왔고 중국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 해가지고 요 8개국 연합국에 일본이 숟가락을 얹었고 신축조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신축조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신축조약, 일화단 운동이 끝나고 맺은 조약의 특징입니다. 요 신축조약. 요때 여러분, 요때 여기서 이제 새로운 흐름. 요때 러시아가 군대를 만주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러시아는 항상 남쪽으로 가고 싶었던, 춥잖아요, 걔네는. 항상 얼지 않는 항구, 남쪽으로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진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나라인데, 요런 신축 조약을 통해 가지고 만주 지역에 군대를 이제 이동시키고, 그 만주가 우리나라 위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만 조선에 대한 이런 영향력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지금 고종이 이전에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아관파천이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 그러면서 이 한반도를 두고, 그리고 만주 지역을 두고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은 아까 말했지만 러시아한테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 이런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그래, 이제 된 것 같다, 러시아를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붙었다가는 러시아라고 하는 큰 강대국, 상당히 강했습니다. 러시아도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사전 작업을 펼쳐가는데, 먼저 영국, 저쪽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제 세력을 이제 조금 다툼을 하고 있었던 영국을 끌어들여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습니다. 뭐 이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요런 작업을 통해서 유럽에서도 일본의 편을 만들어 놓고요. 그만큼 일본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던 거죠.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드디어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1차 영일동맹 말고도 러일 전쟁이 체결된 직후에 한일 일정서라고, 조금 이따 잠깐 볼게요. 한일 일정서라고 우리나라 대한제국과도 조약을 체결해서 군사기지를 한반도에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다 펼쳐갑니다. 그리고 독도도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탈해 가서 동해안 지역에 일본이 전쟁에서 유리한 이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고 러일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아주 유리하게 이제 러일 전쟁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 러일 전쟁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교과서마다 지도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을 텐데,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여기서도 또 우리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이 전쟁의 주 무대고 동해안, 서해안 이렇게 이제 무대가 되는데, 정말 내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황해해전 같은 게 청일 전쟁과 조금 이제 헷갈리게 구분이 안 되게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그리고 리순, 다롄 요쪽에서의 싸움, 요런 것도 이제 주목해서 서해안을 보시고요. 그리고 동해에서 이제 주로 싸우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 만주 지역에서는 일본한테 매우 많이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러시아, 여러분 엄청 길잖아요. 러시아 세계지도를 잠깐 그릴까요? 자, 세계지도 빠르게. 일단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매우 빠르게 그리면, 자, 죄송합니다. 대충 그릴게요.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지도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쵸?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나? 자, 이렇게 막 지금 있는데, 러시아 엄청 길잖아요, 여기 지금. 그쵸? 요 유럽 지역에서도 러시아의 군대가 이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발틱 함대라고 발트해 바다에 있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 요 만주 지역에서는 계속, 자, 독도를 너무 크게 그렸나? 자, 독도 여기 그려야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인도네시아 같은 거 있고, 호주도 이제 그리고요, 대충. 자, 죄송합니다. 자, 요 일본이
만주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승리를 거둬가고 러시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대로는 이제 완전히 밀릴 것 같다. 만주 지역에서 해서 발틱 함대를 이제 아시아 쪽으로 호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일 동맹의 효과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요 아프리카에 수에즈 운하라고 여기 캐널 운하가 뚫려서 이렇게 오면 조금 빠른데 여기를 영국이 관리했거든요. 이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본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면서 배멀미 엄청 했겠죠? 엄청 지쳐있는 상태에서 동해안에 도착합니다. 일본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일본이 이제 승리, 강한 모습을 보이고 러시아 군대를 실제로 많이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러일 전쟁을 우리 교과서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러일 전쟁 끝나고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러일 전쟁의 결과를 이제 결과를 가져가는데 포츠머스 강화 조약,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히 이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니네는 손 떼라. 즉 한반도 대한제국은 우리 거야. 참 우리는 기분 나쁜 얘기긴 하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포츠머스 조약.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 우리 대한제국은 안타깝게도 완전히 일본의 이제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차근차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해 갑니다. 병탄, 집어삼키다라는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에요. 병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한국사 시간에 썼던 이제 자료인데 중요한 거, 동아시아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쭉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게 참 저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다 눈물과 함께 이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자 아까 했던 얘기 조금 얘기를 하면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만주와 한반도에서 대립이 본격화되고 일본이 영일동맹 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러일 전쟁을 도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와 한일 이정서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 거의 일본의 승리로 가는 과정에서 메가타와 스티븐스 외교 고문, 재정 고문을 추천하는 협약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에 더더욱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 요런 흐름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거의 승리를 이제 다 가져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니네 필리핀 침략하고 싶지?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 우리가 아시아의 짱, 우리 일본이 아시아의 짱인데 니네의 침략 모른 척 해줄게. 대신 우리가 조선이라고 적혀있는데 대한제국을 집어삼키는 거 모른 척 해라. 인정해라. 이런 작업을 펼치고 영일동맹을 한 번 더 굳건하게 맺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와 만주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제국과 그 유명한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을사조약의 공식 명칭 한일협상조약 또는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파견된 통감이 거의 왕같은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랑 국가의 모습으로서 외교 관계를 펼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이 헤이그에 이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휘종, 이상설 특사를 파견했는데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빌미로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 임금님이 이제 순종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07년 정미 조약 또는 정미 7조약이라고 불리는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면서 군대까지도 해산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의병 같은 게 한국사에서는 일어났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히 이제 일제 식민지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안타깝지만 국가의 모습이 잠깐 중단되게 되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요렇게 일제의 병탄이 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러일 전쟁과 이 포츠머스 조약 그리고 을사조약 한일병합 조약 정도는 알아두셔야 동아시아사 쪽으로도 이런 흐름 일제가 이제 동아시아에 아직 중국은 지금 일부 지역만 차지한 상태지만 한반도에 대한 완벽한 식민지를 이루는데 성공을 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요런 결과를 우리가 또 배워야 우리가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일본의 군인, 군부, 정부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맞서 싸우는 모습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